사실 일은 다 힘들어요. 노동은 다 고되고 노는 게 좋죠. 일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모든 고문 중에 각자 잘 견디는 고문이 하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찾는 건데 저는 예를 들면 아무리 마감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회의가 들고 섭외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도어 매트 같이 느껴지고 그럴 때도 영화를 보면 영화가 지겨운 적은 없었어요. 아무리 나쁜 영화를 봐도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를 보기 전보다 제 상태가 좋아진 걸 느꼈거든요. 정말요? 예,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저희 라이프 플러스 피플에서는 분야와 세대를 막론하고 세상에 자기만의 결과물을 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게스트로 김혜리 영화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이 첫 번째 촬영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유난히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면 저도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문화부 기자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보통 인터뷰를 하시는 입장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인터뷰이가 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결코 제가 처하고 싶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 자리에 앉고 보니까 제 인터뷰이가 되어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굉장히 세상 감사하네요. 혜리님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영화 길만 걸어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화 평론가로서의 입지를 이제 쌓아오셨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30년 전의 시간으로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영화라는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원래 연극이나 다른 예술 장르를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영화관에 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공을 굉장히 확신에 차서 서양사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역사와 실제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던 인간 삶의 총체로서의 역사, 인간이 시간이나 지역이나 사회에 반응하는 여러 방식의 종합, 철학, 예술, 종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둘러보다가 그러다가 영화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어땠나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느끼는 내가 기대했던 전공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건 정말 너무 큰 것 같아요. 방황을 저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영화라는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흥미를 잡으셔서 영화인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도 저는 되게 대학생으로서는 드물게 확신에 차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전혀 아닙니다. 사회로 나아갈 때쯤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부양할 수 있을까 오직 그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영화에 매혹돼서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그 열정을 뭐 수십 년간 유지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기 쉽지만 저는 매혹이나 열정은 인생에서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우리 삶은 차선이나 차악을 갖고 이제 조합을 해내가면서 자기가 뜻하지 않은 것들하고 만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제 경우에도 속어법이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건 뭔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건 뭔가 이렇게 하나씩 속어를 해나가다가 이 정도면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뭔가를 사회에 주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일, 이게 남게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와, 저는 뭔가 그렇게 직업 중에 하나로서 선택하신 건 아닌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사실. 조금 더 재밌는 일 없을까? 조금 더 잘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처음에 선택한 걸 여태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아, 저는. 제가 일단 글 쓰는 거 말고 뭐 별다른 자격증이나 재주가 없고요. 관성의 인간이에요. 아, 너무 이 역경과 고난과 하기 싫음을 딛고 이걸 내가 지켜야 해 하고 같은 일을 오래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다가 그러다 깨달은 건 어떤 일이든 양이 가지는 가치가 있구나. 이게 누적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거를 사후적으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 다른 일을 제가 이렇게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그 영화 기자로서 활동을 하실 때 그 순간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너무 재미가 없거나 그렇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정말로. 즐거운 편에 가까우셨기 때문에 고통 속의 행복이랄까? 마감을 지키는 와중에 그 마감을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 뭔가. 사실 일은 다 힘들어요. 노동은 다 고되고 노는 게 좋죠. 일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모든 고문 중에 각자 잘 견디는 고문이 하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아무리 마감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회의가 들고 내가 정말 이 도어 매트 같이 느껴지고 그럴 때도 영화를 보면 영화가 지겨운 적은 없었어요. 아무리 나쁜 영화를 봐도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를 보기 전보다 제 상태가 좋아진 걸 느꼈거든요. 정말요? 예, 와.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의 커리어를 좀 보면서 정말 영화에 진심이시구나라고 느꼈던 게 신의 21 창간 멤버로 합류를 하시고 2년 뒤에 바로 유학을 가셨잖아요. 나중에 어딘가에 쓰신 걸 보니까 영화학을 쓰는 일에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쓰고 싶은 욕심에 유학을 결정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녀오시고 나서 다시 재합류를 하셨고 다시 경력 채용을 시험을 쳤죠. 네. 사실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뭔가 유학이라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결심 같다고 느껴져서 그 당시 저는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이 중에 뭘 택할까 이런 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고 이게 주간지 마감이라는 거는 조금 목을 조이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우울증도 왔고요. 너무 벅차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을 하는 게 고돼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이제 길을 건널 때 차가 제 쪽으로 육박을 해와도 안 피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예, 출근길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제 일부가 약간 마비된 것 같은 상태였고 그리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퍼내다 보니까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영화광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천이 달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좋아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럼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1번이고 2번이 그러려면은 지금 멈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된다. 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하다가는 그때는 나는 뭔가 충전할 기운도 없는 상태로 그만두게 될 거다. 그래서 역시나 하나씩 소거를 해가면서 그럼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는 휴직을 허락해 주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은 사표를 쓰셨을 때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시험을 치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가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물론 저의 동료들이 여전히 있었고 편집장님도 똑같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한테 유리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 공채를 보기는 했습니다. 다시. 와. 네. 저도 조금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일간지에 있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를 발제하고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또 일간지는 오후 4시까지 모든 걸 털어야 되니까. 생산을 내는 이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특히 더 많이 힘들고 막 뭔가 내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내가 이렇게 소모품이 되다가 그냥 껍데기만 남은 채 어딘가에 널브러져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은 사실 기자 같은 특수한 직무뿐만 아니고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누구라도 하실 법한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이제 그러지 말아라 했던 조언 중에 하나는 너 이 트레드밀 위에서 뛰다가 힘들다고 스톱 버튼을 누르면 다시 트레드밀 올라오기 더 힘들다. 약간 속도를 낮추고 아무튼 계속 뛰어야지 네가 는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선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일단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마련할 수 있었던 학비나 생활비도 많지 않았고 해서 짧은 석사 과정, 영국에 석사를 했는데 원래 갈 때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깊은 이해를 하려고 간 거잖아요. 전문지 기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근데 가서 제가 더 배운 거는 성인으로서 나를 돌보는 법. 그러니까 처음으로서 저는 독립해서 살아봤어요. 유학을 가서. 그 전까지는 이제 가족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먹이고, 내가 내 빨래를 하고, 내 일정을 짜고, 장보기 계획을 하고, 이런 거를 다 제가 할 줄 모르는 25 먹은 되게 이상한 존재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장이 또 나중에는 길게 보면은 직업인으로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무슨 일이 났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패닉하는 그 25 이전에 저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었던 힘도 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그만큼 고민도 많이 되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약간 세세히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 그럼 그 회사 다니는 일 중에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속성이 힘든 건지, 인간관계가 힘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열심히 할 에너지가 남지를 않는 건지, 그거를 좀 찬찬히 들여다 본 다음에 진짜 문제인 걸 해결하려면은 뭐를 바꿔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성취감이 낮고 자괴감이 드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어서 생기는 진짜 자괴감도 있지만 세상이 기대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지는 않은데 내 뇌가 나를 속이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나한테 주입한, 외부로부터 주입된 자괴감은 아닌가? 이제 그것도 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회사에 사표를 쓰고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할 때 그 충전이나 휴식이 나를 나아지게 할 수 있나? 아니면 충전이나 휴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일을 바꿔야 되나?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겠죠. 사실 힘든 사람한테 너무 큰 요구일 수는 있지만 약간의 노트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네. 보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좀 내몰려 있는 상황일수록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맞아요. 네, 이제 혜리님께서는 영화가 뭐랄까 여러 가지 소거된 선택의 결과라고 하셨지만 영화에 어떤 큰 애정이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은데 영화에 그렇게 매료되신 이유랄까요?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기자님께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매료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지금도 영화광은 아니거든요. 영화는 제가 저를 부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제가 세상을 내다보는 창 내지 문이기도 하고 영화를 볼 때만큼 제가 집중해서 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시간도 살아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삶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를 보면 제가 상태가 나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는 약간 저한테 생필품에 가까운 밥벌이 시켜준다는 면에서도 생필품이지만 아주 가볍게 비유하자면 아침에 마셔야 하루가 돌아가는 아침 커피 같이 그게 있어야 모든 게 삐걱삐걱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걸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영화 사랑에 인생을 걸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에요. 영화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는데 굉장히 영화에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영화에 질렸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호평하신 영화나 작가나 책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사람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 깃들어 있달까요?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치열하게 보여준다거나 그걸 표현하려고 했던 흔적이 좀 남아있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혜리님의 취향에 가까운 영화일지 궁금했어요. 사실은 모든 훌륭한 영화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죠.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계속 관찰하는 시선을 늦추면 그때부터 그 감독은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계급이든 뭐 관계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제일 타인을 이해하려고 제가 열심인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평소에 살 때는 그냥 혼돈의 케이오스고 그냥 나 혼자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고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영화를 볼 때는 우리의 주 업무가 그거잖아요. 스크린에 있는 그 인간의 동기와
그 인간의 움직임이 갖는 아름다움, 아, 인간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인간이 저렇게 바보짓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죠. 인간이 어떤 동물인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떤 영혼인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영화가 하는 일이라기보다 그 영화를 보거나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혜리님께서는 이제 영화라는 이 프레임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일종의 직업병인데 프레임 범위 안에 가둬놓으면 그들 사이의 관계나 블로킹으로 인한 동선이 보이지만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바로 내 눈앞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손가락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시내 21 창간 멤버로 합류하신 뒤에 쭉 영화 전문 기자로 사시다가 2016년부터는 김혜리의 필름클럽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시고 2021년부터는 또 조용한 생활이라는 오디오 매거진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걸 또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뭔가 한 가지를 시작했을 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했거든요. 오디오 컨텐츠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속할 수 있는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 하고 같이 하는 일 모든 게 협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제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악 물고 막 꼭 오래오래 뭔가 해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가면 그만큼 금방 지치고 번아웃이 오기 쉬운데 저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레이트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좀 믿고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 날 데려가 줄 수 있잖아요. 내 계획은 내가 아는 거 안에 한정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저랑 일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네. 저는 그분들을 되게 존경하고 매일 감탄해요. 이제 저 혼자라면 결코 감히 하지 않았을 어떤 기획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자. 그게 결국은 맞는 방법이다라고 결과적으로 깨달을 때도 많았고요. 되게 즐거워요, 그런 건. 혹시 어떤 지점에서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랄까요? 저랑 달라요. 저랑 다르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 전 상당히 방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건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이건 이래서 잘 못할 것 같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그릇을 작게 하고 거기에 좀 넘치게 뭘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것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겁내지 않는 것 같고요. 저한테 계속 이런 걸 하면은 저희가 못 봤던 혜리님의 면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흔쾌히 도와주실 때도 많고 굉장히 센스 있고 부지런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여성들이. 저는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에 관한 일을 오래오래 하시다 보면 사실 누구나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잖아요. 혹시 매너리즘에 빠졌던 순간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제 인생이 매너리즘이에요. 반성의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제대로 된 매너리즘을 한 사람이 갖기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라든가 연출이라든가 매너리즘이 보일 때 그것도 되게 중요한 비평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술사조에 있어서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르네상스 전성기 이후에 이탈리아 미술의 매너리즘 그림들도 있고 뭐 음악에 있어서도 바로크와 매너리즘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예술사적으로는 바로크나 르네상스만큼 평가받지는 못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밌고 흥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인간이니까 이런 걸 하지. 인간이니까 이런 키치한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면서 슬그머니 웃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너리즘을 아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은 보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덜 지루한 것 같아요. 어디선가 또 읽었는데 혜리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갈 때마다 팔뚝에 잔소름이 돋을 만큼 긴장하면서도 또 항상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 어딘가에 메모를 할 정도로 인터뷰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잡지에 소속된 기자였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일이 배정되면 해야죠. 제가 나는 인간한테 애정이 없으니까 인터뷰 기사는 못 쓰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를 매우 두려워하는 기자였어요. 당시 일 시작할 때 제가 막내 기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인터뷰 한 꼭지 안 쓸 테니까 안 쓰고 대신 다른 거 두 꼭지 쓸게요라고 할 정도로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 그렇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잡지는 아무 데도 없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그렇게 인간에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도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발견하게 되는 면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를 더 이해하게 되는. 저 자신의 한계나 아니면 제가 인간을 보는 시선이 나름 아니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정도 선입견에 지배를 당했었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거겠죠, 어떤 취재든지. 네. 저는 이제 막 인터뷰물을 만들겠다고 도전장을 던진 새싹 인터뷰 그런 입장에서 혜리님 인터뷰 집을 보면서 사실 진짜 감탄했거든요. 저는 오랜 기간 이 사람을 들여다보고 던진 질문이라는 게 하나하나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터뷰를 하실 때 특별히 중시하시는 게 있을지, 어떤 지점을 주의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인터뷰라는 건 대화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많은 대화 중에 인터뷰라는 작심한 대화가 한 갈래가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원래 서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시간 장소를 정해서 만나는 거고, 그거는 기록되는 대화고, 그리고 출판되거나 어딘가에 퍼블리시 되는 거잖아요. 뭐 동영상이건 기사로건 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이 딸린 대화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오시는, 섭외를 받아들여서 나와주시는 분들은 나는 오늘 특별한 대화를 집중해서 하러 온다. 이 사람을 내가 모르지만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도 하지 않았던 나라는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갈 것이다. 약간 그 정도의 그림을 갖고 올 거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대화를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의 분위기 좋아지는 거, 화기애애하다 그러죠.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꼬마 기자일 때는 그냥 그 자리 분위기가 좋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 제안을 받아주고 섭외를 받아주신 분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저도 그분도 서로 친구 찾으러 인터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밀도 있는 대화를 제가 그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안에 드리지 않으면은 제가 배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거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뭔가 타임라인이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모든 사람이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가져가고 있다. 그거를 잘 편집해야 된다. 그 쓰이는 시간들을 무용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게 필수적인 시간들의 연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시간과 연루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친구를 사귀러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인터뷰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이번에도 재밌겠지 하면서 나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경험에서 혹시 느끼셨던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뭐 신뢰를 얻겠다고 제가 막 비단 주머니를 몇 개를 갖고 가서 그러진 않지만, 그냥 진심으로 얘기하고 잘 준비해 가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분이 만들었고 쌓아왔고 해왔던 작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를 드리고, 그러면은 이거 얘기해 볼 만한데라고 리액션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고, 그 김혜리가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에 섭외한 분들은 다 일가를 이미 이룬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그분들을 칭찬했고 이미 성공을 거뒀고 인정받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을 더 얻는 거는 그렇게 그분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내용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고, 사전 조사는 제가 뭘 물을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도 리서치를 하지만, 제가 뭘 안 물어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지난 10년간 해온 인터뷰를 보면 뭐 늘 나오는 질문이 있을 테고 최근에 5개월간 인터뷰에서 10번 대답한 질문도 있을 거고 제가 그걸 또 물으면 그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나의 질문 후보 리스트에서 제거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도 리서치가 필요한 거죠. 제가 지금 뭔가를 진짜 배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커리어 전반과 그 과정에서 혜리님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대화들을 나눠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혜리님? 부끄럽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혜리님께 본받고 싶어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쓰기와 취향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